네, 이번 시간 이제 2장 들어갑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이제 펀드 종류가 되겠죠? 자, 이제 교재에는 없는데 잠깐 이걸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 자본시장법에 보면 이 펀드를 크게 이제 5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펀드를.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이제 펀드 대신에 집합투자기구, 이제 이런 말을 쓰겠죠?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근데 이제 펀드라고 할게요, 여러분. 특별자산, MMF, 요거 이제 단기금융펀드라고 얘기합니다. 단기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 다음에 혼합자산펀드, 이렇게 이제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뭘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냐? 어디에 투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투자 대상 자산이 뭐냐? 뭐 증권이냐? 그럼 이제 주식, 채권 떠올리면 되겠죠? 파생상품이냐? 부동산이냐? 실물자산이냐? 특별자산이냐? 여러분 지금은 실물자산이 그냥 특별자산에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물이나 특별이나 이제 같은 의미로 보시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증권펀드라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증권펀드는 증권에만 투자하는 거 아니겠냐? 아닙니다. 이런 자산들에 다 투자가 됩니다. MMF만 예외입니다. MMF는 증권에만 투자하고요. 주로 이제 채권에만 투자하거든요. 나머지 이런 데는 투자를 못 합니다. 예, MMF를 뺀 나머지는 다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 색깔을 어떻게 나누는 거냐? 증권펀드는요, 다 투자 가능하지만 얘 증권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얘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아무 비율 제한이 없이 운영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혼합자산이에요. 그러면 이 비율이 몇 퍼센트냐? 50%죠. 자, 그래서 이제 5가지 펀드. 그러니까 증권 펀드가 뭐냐 그러면 여기 50% 비율을 갖고 있는 게 여기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그럼 이제 과반수죠. 절반 이상을 증권을 담는 펀드예요. 그럼 나머지는 부동산, 뭐 특별자산 이걸 담아도 돼요. 현금으로 갖고 있어도 되고. 근데 증권에 제일 많이 운용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펀드는 그러면 절반 이상을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겠다. 얘는 특별 자산에 50% 초과해서 투자하겠다. 이걸로 색깔을 나누는 거고, 혼합 자산 펀드는 이런 비율이 없습니다. 운영할 때 규정에 제한이 있다 없다? 비율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 금융 펀드 MMF는 여기 더 까다로워요, 여러분. 비율은 없지만 100%입니다. 전부 다 반드시 단기 금융 상품에만 투자해야 돼요. 좀 이제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펀드가 증권에만 투자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게 아니라 부동산, 특별자산, 파생상품 이런 데도 다 투자가 되는데 다만 증권에 가장 많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가 이제 증권펀드 그러면 절반 이상을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운영하다가 여러분 증권을 50% 밑으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색깔이 달라지니까. 예, 이것은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50%도 똑같은 의미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증권펀드부터 보겠습니다. 증권의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이제 운영하겠다. 이게 이제 증권펀드인데, 자, 여기 뭐를 좀 이제 시험에 대비하셔야 되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외되는 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증권이란 말이에요. 주식, 채권 같은 증권인데 증권펀드에서 투자하지 않는 증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깔이 부동산, 특별자산에 너무 가까워서 부동산 펀드나 특별자산 펀드에서 투자하는 증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권펀드는 투자 못하고 역시 조금 어렵지만 외워야 되는데 자, 하나씩 봐볼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이 절반이죠, 여러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 다 증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증권이지만 증권펀드에서 투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다 뭐하고 관련된 거냐? 기초자산이 부동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 권리죠. 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서 좀 말이 어려운데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는 금전채권. 이런 것들은 3가지가 다 이게 부동산과 관련돼 있어요. 이 부동산 색깔이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자산 관련된 증권. 요건 특별자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절반 이상 차지하는 이런 것들이 증권이지만 이것은 증권펀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회사가 세 개 나오죠?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투자 목적회사. 얘네들이 발행한 증권. 그러면 이건 부동산 펀드가 투자합니다. 증권 펀드가 아니고. 자, 무슨 회사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여러분 이제 3과목 부동산 펀드에서 나올 텐데 이걸 영어로 리츠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를 리츠.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이제 목적회사. 부동산에만 투자하겠다. 이렇게 설립된 회사. 얘네들이 발행한 증권은 부동산 펀드가 투자하는 거예요. 또 여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다 뭐예요? 부동산. 흔히 자산유동화증권을 영어로 ABS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주택저당증권을 MBS. 이제 모기지라는 뜻인데요. 자, 얘네들은 이게 부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펀드에서 이제 투자하는 증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있지 않습니까? 선박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사회 기반 시설, 영어로 하면 우리 SOC 사업 이런 말 쓰잖아요. 사회 기반 시설 관련된 증권, 해외 자원 전담 이제 회사, 자원 개발 전담 회사, 그 다음에 특별 자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가 있듯이 특별 자산 투자 목적 회사가 있어요. 얘네들이 발행한 증권,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요. 요거는 특별자산 펀드가 투자해요. 거기서 투자하는 증권들이. 네. 자, 여러분, 일반적인 주식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주식, 왜 이런 것들은 증권 펀드가 투자하는 전형적인 이제 증권인데 이렇게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성격이 강한 것들은 얘네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이게 이제 뒤에서 우리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공부할 때 또 나와요. 자,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펀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교재에도 부동산 펀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3과목 이제 부동산 펀드 공부하실 때 더 자세하게 똑같은 내용 플러스 더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되고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50% 초과해서 투자하는 이제 펀드를 말하는데 그러면 50%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부동산 있죠, 여러분? 토지, 건물이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다만 기초자산이 부동산과 관련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이걸 이제 PF라고 이렇게 부르죠. PF형. 대출도 가능하고요. 부동산 자체 개발, 관리, 임대, 이것도 가능하고요. 부동산 관련 권리, 그러면 크게 법에 이렇게 5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여기 여러분 첫 글자 따서 지지전임분 이렇게 지지전임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이렇게 5개의 권리는 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겠죠. 여기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요건 이제 예외적으로 부동산이 담보가 되는 금전채권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앞서 봤죠, 여러분? 부동산 관련 증권 3개 회사 기억나시죠? 부동산 투자회사, 개발회사, 투자 목적회사가 발행한 증권. 이런 것들을 부동산 펀드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50%가 넘으면 초과하면 부동산 펀드다. 그 다음에 특별자산 펀드를 보겠습니다. 특별자산 펀드 50%를 초과해서 특별자산에 투자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말을 봐보세요, 여러분. 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이런 표현 나오면 그럼 남는 게 특별자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자산은 뒤에서 이제 나오지만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증권이나 부동산이 아니면 다 총칭해서 특별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포괄 규정에서. 그게 50%를 초과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특별자산에 50% 초과해서 투자하는 거다. 그러면 와인, 그림, 날씨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건데 여러분 가만 봐봐요. 이게 증권입니까? 이게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특별자산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혼합자산 펀드는 그냥 개념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자, 일단 얘는 집합투자자산을 운영할 때 증권이든 부동산이든 특별자산이든 비율을 갖고 있다 없다? 규정의 제한이 없는 거다. 이것저것 다 투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이겁니다, 여러분. 사전에 투자 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없어요. 증권펀드 그러면 증권에 50% 이상 투자할 거야. 이렇게 투자자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혼합자산 펀드는 사전에 증권을 많이 담을지 부동산을 많이 담을지 확정할 필요가 없고 돈이 들어온 다음에 이것저것 담으면 되는 거다. 미리 확정되지 않는 거다.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 영어로 블라인드 방식이라고 부르죠. 블라인드, 깜깜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말 나오면 혼합자산 펀드가 되고, 자, 마지막에 이제 MMF란 펀드가 있습니다. MMF는 별표 치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펀드예요, 여러분. 머니마켓 펀드, 머니마켓 펀드, 우리말로 단기 금융 펀드. 얘는 전부라고 되어 있죠? 전부를 반드시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해야 돼요. 만기가 긴 상품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환매 제한이 없습니다. 오전에 가입했다가 오후에 돈 찾아도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통상 펀드는 여러분 일정 기간 이내에 돈을 찾게 되면 페널티 개념으로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투자자들한테. 근데 얘는 환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수시로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화하기 쉬운 단기 상품에만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운영 제한을 갖고 있는데 일단 장부가로 또 평가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펀드는 여러분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뭐예요, 여러분? 시장가.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산들의 시장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이익 났는지 손해 났는지 이렇게 시가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장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유일하게 장부가로 평가하는 펀드입니다. 장부가는 뭐냐면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를 일단은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 주듯이 기간에 따른 이자를 주겠다. 그게 장부가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은행 예금에 가입한 것처럼 일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이자를 받는 거냐? 아닙니다. 장부가 평가지만 사실은 이게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우리 교재에 안 나와 있어서 이제 그 요건은 생략하는데 시가하고 장부가가 너무 괴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시가 평가를 합니다. 시가 평가한다는 것은 그대로 시장 가치를 반영해서 손실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장부가 평가한다. 얘는 다른 유형의 펀드보다 강화되어 있다. 강화된 운용 이제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요건들이 있냐? 하나하나 외워야 돼요, 여러분. 자, 단기 금융 상품만 편입시킬 수가 있어요. MMF는 단기 상품만 담을 수가 있는데 그 단기라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통상 여러분 기간을 단기, 장기 할 때 1년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죠. 1년 이내, 1년 이상. 자,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를 편입시키겠다. 이게 이제 영어로 CD입니다. CD. 그러면 6개월 이내짜리만 편입이 가능해요. 잔존 만기 6개월 이내짜리. 그 다음에 국채는 아주 우량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5년 이내, 단기는 1년인데 5년까지 허용을 하는 겁니다. 5년 이내의 채권을 편입시킬 수가 있어요. 남은 기간이. 그리고 나머지는 1년입니다. 국채를 뺀 나머지 채권, 그리고 기여보험, 이런 것들은 만기 1년 이내, 그것만 편입시킬 수가 있어요. 1년 초과하는 2년짜리 편입 못 한다는 거예요. 단기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환매 조건부 매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짧게 하는데 환매 조건부 거래는 굉장히 짧게 하는데 이건 이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환매를 전제로 해서 채권을 매매하는 거거든요. 환매 조건부, 환매를 전제로 채권하고 돈하고 주고받는 건데요. 이걸 매수한다는 것은 환매를 전제로 채권을 사들이고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다가 일정 기간 후에 이자 쳐서 돌려받고 채권 돌려주고, 그러니까 자금을 운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단기로. 그거는 이제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어음도 1년입니다.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이제 각종 어음들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CD 6개월, 국채 5년, 그리고 각종 채권, 국채를 제외한 각종 채권, 각종 어음 1년 이내짜리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 밖에 대출, 돈놀이 하는 거죠. 펀드 자금으로. 근데 단기로. 또 금융기관의 예치, 예금할 수도 있고, 또 다른 MMF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간에 가로놓기 이렇게 시험에 날 테니까 요걸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지금은 이제 단기 금융상품 만기 제한 규정을 봤고요. 이번에는 MMF 자금을 운용할 때 또 운용 제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MMF는. 이것도 다 외워야 돼요. 교재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저 핵심 7가지만 이제 추려봤습니다. 증권을, 그러니까 MMF가 갖고 있는 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펀드가 갖고 있는 증권을 대여, 차입 못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줘도 안 되고 빌려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증권 자체를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년이란 말이 나와 있고 여기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국채 아닙니까? 국채는 잔존만기 5년 이내짜리는 편입이 가능한데 근데 5년짜리는 굉장히 장기채잖아요, 여러분. 기간이 길죠. 그래서 편입은 되는데 1년이 넘는 국채를 너무 많이 편입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현금화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1년 이상 국채를 담을 수는 있지만 상한선이 몇 %다? 5%라는 겁니다. 5% 이내.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번엔 환매 조건부 매도란 말이 나왔어요. 아까는 매수, 이번엔 매도. 요거는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를 말해요, 여러분.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거거든요. 채권을 팔고 그리고 자금을 조달했다가 다시 이제 일정 기간 후에 원위치 시키는 건데 이건 자금 차입행위인데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에 이것도 5%까지만 가능하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공교롭게 둘 다 5%죠. 다음에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 가중평균입니다. 75일 외우셔야 되는데 75일 이내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MMF가 편입시킨 하나하나 자산들의 만기는 아까 있었잖아요. 국채 같은 경우 5년짜리도 있을 거고 지방채 1년짜리, CD 6개월짜리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을 전부 다 가중평균했을 때 잔존만기가 75일 이내가 되도록 유지해야 돼요. 가중평균했을 때 하나하나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언제 환매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현금화할 때 평균 75일 이내가 되도록 유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환매에 대응할 수 있다. 외우시고요. 자, 파생상품 위험하죠? 예, 그 다음에 외화 표시 자산은 또 환율 변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파생상품이나 외화 표시 자산 이거 편입 못합니다. 운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원화 표시 자산에만 운영해야 돼요. 원화 채권 이렇게 파생상품 안 되고. 그리고 주로 얘가 담는 게 채권입니다, 여러분. MMF가 주로 이제 채무증권이 채권이거든요. 채권을 담는데, 그러니까 40% 이상은 채권의 운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들여다보더라도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채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채권을 편입할 때 아까 만기 있었지 않습니까? 5년, 1년. 그런데 신용등급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MMF가 편입시키는 그 취득하는 시점 기준으로 상위 2등급 이내 아주 우량한 채권만 담을 수가 있어요. 상위 2등급 이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등급이 트리플 A, 그 다음이 더블 A, 여기까지만 담아요. A 등급 못 담아요. BBB 뭐 이런 이하 등급은 못 담고 요 AAA, AAA 이렇게 초우량 2등급 채권을 담아야 된다. 우량 채권. 그러면 언제 기준이냐? 취득 시점 기준으로.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 MMF 관련해서는 MMF는 출제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천천히 그거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MMF 입출금 제도 여기 뭐 강조를 해놨지만 그냥 가볍게 봐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 MMF는 환매 제한 없이 넣었다 뺀다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가입했다가 오늘 돈 찾아도 돼요. 근데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하면 언제부터 내 돈이 투자가 되는 거냐면 그 다음 날입니다. 이길 입출금을 원칙으로 해요. 오늘 내가 MMF에 투자했다. 그럼 내 돈이 이길부터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환매 신청을 했다. 돈 찾겠다. 그러면 다음 날 돈이 들어와요. T 플러스 1일. 이길 입출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 3일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펀드에서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 신청을 하면 4일 환매제입니다. 암만 빨라도 4일 후에 돈을 줘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얘는 빠른 거예요. 이 길, 이것도 빠른 건데, 더 빨리 당일 입출금도 가능하다. 개인용 MMF 같은 경우는 당일 입출금을 할 수가 있다. MMF를 크게 여러분 개인용하고 회사가 이제 가입하는 법인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용, 법인용. 그중에 이제 개인용 MMF는 당일 입출. 어떨 때 이렇게 자동 입금, 자동 출금 계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MMF가 펀드에 투자하는 이제 상품이지만 이 급여 계좌로도 사용을 해요, 여러분. 수시 입출식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월급 통장으로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돈을 뭐 주식에 투자하겠다. 또는 주식에 투자했던 돈을 이쪽으로 빼겠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자동 입출금 계약을 맺으면 당일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일날. 뭐 이 정도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길 입출금이 원칙이다. 다음에 3장에 특수한 형태의 또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펀드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펀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고 조금 이제 구조가 특수해요. 운용 구조 자체가 조금 특별 또는 특수하다 그래서 특수한 형태 집합 투자기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5가지를 우리 공부할 텐데 시험에 매번 역시 출제되니까 하나하나 다 알아놔야 됩니다. 특수한 형태 펀드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펀드예요. 제일 먼저 환매 금지형부터 이제 그 모자형까지, ETF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자, 환매 금지형 펀드를 보겠습니다. 왜 특수하다 그러냐면 일반적인 펀드는 다 환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투자자가 돈을 찾겠다 그러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펀드인데 얘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환매 금지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뭐다?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는 펀드다. 실무에서 폐쇄형 펀드라 부릅니다. 환매 금지형이 폐쇄형, 환매 가능형이 개방형. 그러면 이거는 돈을 못 찾잖아요, 여러분. 내가 투자한 돈을 그럼 언제 받아요? 언제 돌려받아요? 환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특징이 반드시 존속기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운용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펀드는 돈이 들어오면은 만기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쭉 가는 거예요. 영구히 갈 수도 있는데 투자자가 편의상 가입할 때 1년 만기, 2년 만기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펀드 자체가 만기가 있는 건 아닌데 얘는 운용기간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돈을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운용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환매금지형은 반드시 존속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상 환매금지형은 뭐 5년, 10년 이렇게 운용기간을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돈을 주겠다. 10년 후에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5년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5년 후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이런 또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집합투자증권 최초 발행일로부터 며칠? 90일. 90일 이내에 상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상장. 그러면 급전이 필요할 때 창구 가서 환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주식처럼 여러분 이제 상장을 한다는 건 주식처럼 거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유한 것을 시장에다 내다 팔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의무가 있다.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환매금지형 펀드가 다 90일 이내에 상장 의무가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딱 2가지입니다. 공모 중에서 우리나라 1등, 2등 있었죠?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이 2가지 형태만 상장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형태는 상장 안 해도 되고 3호는 당연히 상장 안 합니다. 3호는. 자, 요 밑에 대상을 먼저 봐볼까요? 그러면 어떤 펀드를 환매 금지형으로 만들어야 되냐? 왜 환매 금지형으로 만드는 거냐면, 환매 신청이 들어오면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투자자가 돈을 찾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돈이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고 주식이나 채권 어디에 투자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처분해서 현금화해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환매를 해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이 뭐냐면 2번째 점을 먼저 보시면 여기 20% 동그라미 외워야 된다는 거죠.
자산총액, 펀드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해서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시장성이 없다는 것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시장성 없는 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특별자산이거든요. 여러분, 부동산이 바로 매각이 됩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가 되니까 유동성이 높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 여러분 사고 팔 때 그게 하루 만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특별자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를 초과해서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반드시 환매금지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환매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펀드가 환매금지형에 해당하는 거냐? 요 세 개라는 겁니다. 부동산 펀드, 앞에 우리 5가지 중에서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요 세 가지는 얘네들의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시장성 없는 자산. 그래서 요 세 개는 환매금지형 펀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중간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환매금지형은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 게 아니죠, 여러분. 환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증권을 처음에 발행했으면 추가 발행을 안 합니다. 추가 발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요 4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는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펀드는 여러분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의 대가로 증권을 줘야 되니까 증권을 또 발행하는데 이 환매금지형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매가 제한이 되니까 넣다 뺐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4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는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데 자,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이익 분배금 범위 내에서는 추가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펀드는 1년에 한 번씩 원칙적으로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운영한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봤다 그러면 투자자한테 그걸 돌려주게 돼 있어요.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결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투자자가 그 돈을 안 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익금을 뭘로 바꿔줘야 된다? 증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펀드 좌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수익증권은 이제 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익 분배금만큼 투자자 지분을 늘려줘야 되니까 이제 발행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발행하기로 누구로부터 확인을 받았을 때 신탁업자, 대부분 확인을 다 신탁업자가 해줍니다.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하자, 더 발행하자. 어떻게? 전원입니다. 전원. 전원이 동의를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 발행한 물량을 누가 먼저 가져갈 때 신규 투자자가 아니고 기존 투자자한테 우선 매수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회사가 증자를 할 때도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기존 주주들한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혜택을 누구한테 먼저 줄 때 기존 투자자한테 이런 4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자, 이제 특수한 형태 펀드 중에 두 번째 종류형 펀드 보겠습니다. 종류형. 요거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땡땡 종류형 펀드다. 이제 요거 영어로 여러분 멀티 클래스 펀드라고 불러요. 클래스가 여러 개다. 그래서 이 하위에 이렇게 클래스들이 있어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뭐 등등 이렇게 만들어 놓고 투자자가 요걸 선택하는 건데 요 클래스별로 뭐가 다르냐면 차이가 있냐면 판매 관련 보수 수수료가 다른 거예요. 보수 및 수수료. 이걸 차등하는 거다. 클래스. 그게 이제 우리말로 종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A 클래스는 선취 수수료를 받는 펀드고 얘는 후취 수수료. 얘는 보수를 받는 펀드다. 보수하고 수수료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한테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경우의 수를 주는 거예요. 미리 수수료를 낼래, 나중에 돈 찾을 때 낼래.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이걸 선택하면, 그럼 이걸 따로따로 운영하면 너무나 펀드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여기서 합니다. 운영은 위에서 한 군데서 집중 운영을 하는데 출입문을 소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투자자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서비스죠. 자, 그래서 이제 의미를 보면 이게 이제 그 정의예요. 동일한 투자기구 내에서 다양한 여기 판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판매 관련 보수 수수료 구조를 가진
클래스를 만들어서 보수 수수료 차이에서 발생하는 신규 투자기구 설정을 억제하는 이제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선취 판매 수수료를 받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후치를 투자자가 원하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펀드가 또 생기잖아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펀드가 10,000개 이상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더 많아지니까 요걸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은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출입문은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설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여러 클래스에 투자한 자산을 합쳐서 투자할 수 있어서 요 말이 이제 포인트죠. 클래스별로 자산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합해서 운영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효과가 있다. 규모의 경제 이런 표현 나오면 종류형. 자, 이제 관련 이제 규정들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중요한데요. 집합 투자업자, 신탁업자, 보수는 클래스별로 차별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는 겁니다. 판매 회사하고 관련된 보수 수수료만 차등하는 거예요. 집합 투자업자 가져가는 보수 수고비거든. 신탁업자가 가져가는 보수 이거는 차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은 한 군데서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신탁업자 보수가 이렇게 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탁업자도 마찬가지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그건 차등하면 안 되고 판매 관련 보수 수수료만 차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얘네들 따로따로 수익자 총회를 이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류 투자자만으로 수익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동의 없이 얘네들만 따로 수익자 총회, C만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동의 안 받고. 자, 그 다음에 종류수, 밑에 클래스 수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 없습니다. 제가 3개를 그렸지만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비종류용을 종류용으로 전환도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없는 형태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클래스를 만들어도 돼요. 가능하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종류형 펀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기존 펀드를 다 해지해가지고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 모집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허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장기 투자 유도 목적으로 펀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류 간 전환도 자동 전환도 돼요. 최근에는 이게 이제 계약에 의해서 어머님이 판매 보수가 낮은 쪽으로 자동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1년마다 예를 들면 보수를 좀 깎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 전환. 그것도 가능하고 또 요게 가능합니다. 내가 A 클래스에서 중간에 나 B 클래스로 바꿀 거야. C 클래스로 바꿀 거야. 예를 들면 이거 이제 허용하는데 전환이 되는데 그럼 전환한다 그래서 수수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판매 수수료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펀드 갈아타는 거하고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환에 따른 판매 수수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시험에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3번째. 전환형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전환형이 뭐죠? 엄브렐라 펀드. 우산처럼 생겼다. 우산 구조다. 그래서 이제 엄브렐라. 전환형. 얘도 이제 비슷해요, 여러분. 땡땡 전환형 펀드다. 그러면 이 하위에 투자기구 세트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세트. 역시 이제 3개만 그려볼게요. 이거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또는 얘는 뭐 MMF.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전환형 펀드를 가입할 때 이걸 선택해야 돼요. 난 주식에 투자하는 데다가 이제 투자할 거야. 그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또 이거로 또는 이렇게 전환권을 주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갈아탈 수 있는 전환권을 투자자한테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내가 주식형 펀드 가입했다가 채권형 펀드로 갈아타고 싶으면 요거에서 돈을 빼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환매 수수료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새로운 펀드 가입할 때 판매 수수료가 또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 전환권을 행사할 때 역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매 수수료 없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갈아탈 수 있게끔. 자, 얘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양한 자산 투자 전략을 가진 투자기구를 묶어가지고요. 요 밑에 이렇게 이걸 묶어요. 그래서 투자기구 세트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 나오면 전환형. 그리고 누가? 투자자는 그 세트에 대해서 교체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오면 이게 전환형이다.
자, 밑에 교체 투자는 누가 결정하는 거다? 투자자한테 전환권을 준다. 투자자가 원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교체 투자한다 그래서 환매 수수료 적용한다, 안 한다? 일단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죠? 다만 먼저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환 횟수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이거 되나? 그래서 한번 장난친다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전환형 펀드에 가입한 다음에 내가 주식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채권형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MMF로 전환하고 다시 채권형으로 전환하고 다시 주식형으로 전환하고 일단 해줄 겁니다. 그러다가 전부 다 돈을 빼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그만 투자할래? 한 일주일 만에 돈을 다 뽑게 되면 괘씸죄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막 갈아타다가 투자한 이제 이 형태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통상 이제 90일이에요. 펀드는 90일은 넘어야 돼요. 투자 기간이. 90일 이내에 환매하게 되면 이익 받은 거를 토해내야 돼요. 그게 환매 수수료거든요. 이익금을 일정 부분 70% 정도 돼요. 이익금의 70%를 환매 수수료로 토해내야 돼요. 그것은 펀드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존 투자자의 이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사전에 정한 기간 이내에 전부 돈 찾겠다. 장난쳤다. 괘씸죄. 그러면 이 환매 수수료 요것을 다 재징수한다. 사실은 여러분 전환형은 이 따로따로 운영하는 겁니다. 전환형은 이 밑에 세트별로 운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격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일로 갈아타겠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주식을 처분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처분해갖고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유예해주는 개념이에요. 유예. 연기했다가 이런 괘씸죄 행동을 하면, 괘씸한 행동을 하면 재징수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안 받고요. 자, 충족 요건 보겠습니다. 요 밑에 이 세트를 만들 때요. 얘네들의 규약이 동일해야 돼요. 복수의 펀드 간에 공통이란 말이 나와 있죠.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약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유형들이 여러분 투자 신탁, 투자 회사, 신탁 여기도 4개가 있고 여기도 2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투자 신탁이고 하나는 투자 회사고 하나는 합자 회사고 하나는 뭐 투자 조합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동일 규약을 가져야 된다. 다 투자 신탁이나 다 투자 회사 형태거나 쉽게 그냥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섞이면 안 된다. 이게 요건입니다. 전환형의 요건. 규약이 다르면 이게 불편해서 그래요, 여러분. 전환할 때.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들어가기 전에요. 이 전환형과 목표 달성형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것도 교재에 나오죠. 지금은 이 목표 달성형 펀드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펀드가 우리나라에 이제 판매된 초기 단계에서 이 목표 달성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하세요 그랬는데 펀드가 잘 모르니까 돈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무조건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목표 달성형 펀드는 목표 수익률을 무조건 10% 이렇게 제시하고 판매하는 펀드를 말해요. 장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10% 목표를 이렇게 수익을 내주겠다. 그래야만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목표 달성형 펀드가 뭐다? 펀드 이제 수익률을 사전에 이제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수준, 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 그러면 목표 달성했으니까 그때 해지해서 돈을 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안전자산인 전략을 변경해서 이제 안전자산인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안전 국채 같은 채권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전환이잖아요. 목표가 달성됐다 그러면 다른 자산으로, 안전자산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 전환형하고 이 목표 달성형은 어떤 차이가 있냐? 전환형은 여러분 전환 권한을 누구한테 줘요? 투자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목표 달성형 펀드는 규정에 의해서 자동 전환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변경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목표 기준에 도달하면 저절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특수한 펀드 중에 이제 엄마 자식 펀드다. 그래서 이제 모자요. 그럼 얘는 여기 이제 엄마 펀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자식 펀드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한 명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요걸 판매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요 자식 펀드에 가입하는 거예요. 요걸 판매해서 그럼 요로 돈이 들어오면 펀드가 돈을 직접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얘가 투자하지 않고 이 모펀드에다 갖다 줘요. 모펀드에 투자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펀드로 들어온 돈을 모펀드에 투자해서 실제 운용은 이 모펀드가 하는 거다. 이제 운용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퇴직연금 같은 거 운영할 때 이게 A 회사 거, B 회사 거, C 회사 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자펀드를 만들어 놓고 그럼 이것을 비슷하게 운영하는데 따로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얘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한다. 직접 투자하지 않고. 자, 투자기구를 상하 구조로 나눴다. 그러면 모자형, 엄마 자식. 그래서 하위 투자기구, 그러면 자식 펀드가 되겠죠?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한테 매각하고 모펀드는 판매되는 게 아닙니다. 자펀드를 투자자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매각하는 건 자펀드고요. 그러면 그 자금을 얘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상위 펀드, 모펀드가 되겠죠? 거기에 투자하는 구조, 이게 모자형. 자, 실제 증권 투자는 모펀드에서 한다, 자펀드에서 한다, 모펀드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의 집중도 또는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거다. 기존 집합투자기구도 모자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앞에 여러분 비종류형을 종류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듯이 얘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다 돌려주고 새로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이것도 가능한데 여기 다만이란 전제 조건이 붙었죠. 다만 변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 이상의 기존 펀드를 갖다가 결합하거나 하나를 둘 이상으로 쪼개가지고 모자형 구조로 만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대로 기존의 형태 그대로를 모자 구조로 이것만 허용하겠다. 변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자형 펀드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이게 모자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겁니다. 모펀드, 자펀드, 집합투자업자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이게 혈연 관계니까 운용사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하나의 운용사라야 된다. 다른 운용사면 안 된다. 그리고 요 두 개는 뭐냐면 자펀드가 모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해야 된다. 자펀드 외자는 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취득할 수 없다. 불가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자펀드로 판매된 돈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반드시 모펀드에 투자해야 된다. 옆집 아줌마한테 갖다 주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거지 옆집 자식한테 받을 수 있다 없다? 좀 표현이 그랬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펀드는 반드시 모펀드에 투자할 것. 모펀드도 자식 펀드에 대해서만 투자를 받을 것. 그러니까 이 자펀드가 아닌 옆집 자식은 여기에 투자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가 모자형 펀드가 갖춰야 될 요건이다. 여러분 여기 모자형 펀드하고 재간접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재간접 펀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펀드는 자금을 자기가 직접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게 많아요. 근데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FOF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펀드가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로 해외 투자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 해외 주식 고르기가 어려우니까 해외에 이미 투자하는 펀드, 좀 수익이 높고 괜찮은 펀드에 투자라는 거예요. 일종의 가입하는 거죠. 펀드 자금으로 또 펀드에 가입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펀드 오브 펀드, 우리말로 재간접 펀드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모자형 펀드도 그런 구조잖아요. FF.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슷한데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것도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목적이 다르다. 모자형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나온 거고요. 이 FOF가 더 일반적인 건데 이거는 아웃소싱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전문가, 아웃소싱이 이제 외부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더 전문가한테 운영 능력을 이제 위탁하는 거다. 아웃소싱 목적, FOF,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투자자는 모자형 펀드에선 자펀드에 투자한다고 그랬죠? 이 FOF란 펀드 자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형은 요건에 집합투자업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동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좀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셔형 펀드는 여기 자식 펀드들이 3개가 있죠? 그럼 투자자들이 이거에 이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이 모펀드, 화살표를 보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모펀드에 투자하는 거고요. 근데 FOF는 투자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이 FOF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펀드, 즉 운영하는 운용사가 이 자금을 갖고 자기가 다른 펀드를 고르는 거예요. 골라서 투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펀드에. 그러면 요거 운용사하고 얘가 투자하는 이 펀드의 운용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런 차이가 있다. 공통점은 뭐예요?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한다. 이거는 공통점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상장지수 펀드를 보겠습니다. 상장이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펀드는 판매회사를 통해서 가입하고 돈을 찾고 이렇게 판매회사를 경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펀드가 상장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펀드 중에서 상장이 돼 있는 걸 ETF라고 부릅니다. 상장돼 있는 펀드다. 여기서 여러분 ETF가 이게 영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이자가 익스체인지가 이제 거래소를 말합니다. 거래소에서 트레이디드 펀드, 거래가 되는 펀드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가 되는 펀드. 이걸 ETF, 우리말로 상장 지수 펀드. 이것도 이제 특수한 거죠. 왜냐면 일반 펀드는 상장을 안 하니까. 근데 얘는 2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일단 무조건 인덱스 형태의 펀드예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개별 주식이 모여진 주가 지수 있지 않습니까? 주가 지수 성과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특정 주가 지수, 특정 주식이 아니고요. 얘의 묶음인 주가 지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서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걸 인덱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 지수로 가져간다. 그럼 코스피 지수가 10% 올라가면 이 펀드도 10% 수익을 내겠다. 걔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손실. 그래서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형태를 인덱스형이라고 부르는데 ETF는 다 인덱스 구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다 추가형이고 상장이 돼 있고 개방형. 그러니까 그냥 팔면 환매가 되는 거예요. 사면 가입이 되는 거고. 일반 펀드와 달리 실물로도 설정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금전 외에도. 요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보고.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인데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펀드다. 주식과 같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 실시간 매매. 그리고 주식과 인덱스 펀드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라는 게 수익을 어떻게 내는 거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적하겠다. 주가 지수가 대부분 이제 벤치마크가 되는 거예요. 개별 종목이 아니고. 그러면 얘가 1%포인트 상승하면 이 펀드도 1% 이제 상승 수익이 나는 거예요. 얘가 1% 빠지면 얘도 1%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복제해야 되거든요. 코스피 200 그러면 200 종목 아닙니까? 그럼 200 종목을 펀드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복제를 해서 쫓아가는 형태예요. 그게 인덱스 펀드인데 인덱스 펀드 중에서 ETF는 또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인덱스 펀드처럼 지수를 모방해서 수익을 내지만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인덱스 펀드가 많은데 인덱스 펀드도 판매회사를 통해서 가입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ETF는 주식처럼 상장이 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시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는 시차가 있어요. 내가 가입하겠다. 그러면 실제 의사표시 시점하고 매매 시점. 여러분 MMF 같은 경우도 오늘 내가 가입하면 내일부터 내 돈이 투자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빨라도 2길. 그런 시차가 없다.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다. 자, 내용이 많습니다. ETF가 독특한 게 많아가지고요. 자, 여기 보면 일반 투자기구가 이제 펀드라고 보세요. 일반적인 펀드는 어딜 통해서 판매사를 통해가지고 가입하고 환매하고. 그 뜻이에요, 여러분.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현금을 납입하고 증권을 매입하면 가입한 거죠. 그럼 판매회사는 그 돈을 신탁업자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신탁업자한테 돈이 흘러가고 증권을 발급받아서 투자자한테 전달. 근데 실질적으로 실물 증서를 전달하진 않죠? 통장을 발급받는 거죠. 판매회사를 경유한다 이런 뜻인데 ETF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성격이기 때문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우리 발행시장, 유통시장이 있듯이 ETF도 두 개 시장이 있다. 최초 발행되는 시장, 그걸 이제 매매하는 시장. 그럼 통상 ETF 투자자들은요, 이 유통시장에서 주식 사고 파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발행시장은 처음 발행할 때 여기에만 있는 독특한 주체가 있습니다. 지정참가회사라고 그래서 이제 AP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지정참가회사가 발행 물량을 다 얘가 확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유통시장에서 투자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식처럼. 그럼 지정참가회사가 뭘 말하는 거냐? 일반 투자자들의 상대방 역할을 해주고요. 처음에 발행한 물량을 얘가 다 확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매매가 원활하게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여러분 ETF가 주식처럼 거래되는데 주식이 여러분 거래 안 되는 것은 호가차가 너무 크죠? 사자가 1,000원, 팔자가 10,000원. 이거는 거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가차를 줄여줘가지고 얘가 매매를 통해서 이제 매매가 원활하게 되도록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상대방이 돼준다. 그러니까 ETF에 있는 이제 독특한 주체가 지정참가회사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특례가 좀 있습니다. 예외 조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법령에,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인 펀드가 갖고 있는 규정을 얘는 이제 좀 완화하거나 배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ETF는. 예,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펀드들은요, 대주주와 거래하면 안 됩니다. 뭔가 짜고 치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펀드하고 대주주 사이에 서로 주식을 이렇게 보유하면 안 돼요, 거래를 통해서. 짜고 치는 느낌이 드니까. 그걸 제한하고 있는데 ETF는 제한한다, 안 한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주주, 또 특수관계인, 서로 보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를 통해서. 왜 이걸 허용하냐면 얘는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니까 얘는 시장에서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장외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투명하게 매매하니까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집합투자재산, 일반적인 펀드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그럼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돼요. 주주총회에 참석해가지고 반대표 던지든지 찬성표 던지든지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펀드도. 이제 펀드에 손실이 날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가정 전제하에 명백하다 그러면. 그런데 얘는 ETF는 그게 안 돼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고 그냥 그림자 투표, 중립 투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찬반이 나왔으면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다. 자산, 그 밖에 여러분 일반적인 펀드는 투자자한테 자산운용 보고서를 3개월 주기로 작성해서 보내줘야 돼요. 또 주식의 대량 보유 보고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환매, 그러니까 환매가 이제 되는 펀드들이 많으니까 환매 방법, 또 환매 수수료, 환매가 경우에 따라 연기,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시장에서 그냥 주식처럼 매매하니까 환매 경로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팔아버리면 되니까. 대량 보고, 운영 보고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펀드는 여러분, 펀드를 설정할 때, 처음 만들 때 전에 금전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현금을 모아가지고 펀드를 설정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현금 외에 실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또 차이점입니다. 실물 그럼 대표적으로 뭐 주식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걸 왜 허용하냐면 이 ETF는 기본이 인덱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 인덱스만큼 주식을 사야 돼요. 복제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편입시켜야 돼요. 그래야 복제가 되니까. 그러면 주식을 받아도 상관없죠. 어차피 그 벤치마크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으면 추가로 안 사도 되니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실물로도 설정이 가능한 게 ETF다. 다음에 또 운용상의 특례가 또 있습니다. 운용상의 특례. 좀 까다로운데 여기 50% 있고 20% 요 비율을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펀드는 법규 공부하실 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과목 법규에서 나올 텐데, 펀드는 분산 투자해야죠. 분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암만 마음에 들어도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해서 삼성전자를 편입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펀드가 100억짜리다. 그러면 10%는 10억 아닙니까? 삼성전자를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산 투자가 안 돼 있다. 그래서 10% 룰이라는 게 있는데 ETF는 30%까지 완화해놨다. 그러니까 펀드 자산 총액의 30%까지. 만약에 100억짜리 펀드면 30억이 되겠죠? 동일 종목에, 하나의 종목에 투자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 관련된 이제 규정을 완화해 놓은 거예요. 또 하나가 여기 20%는 뭐냐면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 그러면 20%입니다. 이 지분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의결권이 있는 이제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돈이 많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담으면 안 된다. 20%가 상한선이다. 좀 차이점이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편입시키겠다. 근데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이 100만 주다. 그러면 100만 주 중에 20만 주까지만 펀드가 편입해라. 그 이상 편입하면 너무 의결권을 많이 갖게 되는 거 아니냐, 펀드가. 그래서 이건 의결권하고 관련된 이제 규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일반 펀드는 10% 초과하면 안 돼요. 10% 룰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완화해놨다. 자, 30%는 동일 종목 한도를 말하고 20%는 지분 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발행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지분증권, 의결권이 있는 이제 총수의 20%까지만 운영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과도 거래 가능하죠, 여러분. 대주주, 특수관계인, 이해관계인, 예, 다 거래할 수 있다. 왜냐면 시장에서 매매하니까 투명하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특수한 형태의 펀드를 봤고요. 그거 5가지 다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특수한 형태의 펀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모가 일반적인 펀드 아니냐 이거예요. 공개 모집하는 거. 근데 3호는 이제 사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니까 이것도 이제 특수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공모 3호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투자자 수가 적은 게 3호 아닙니까? 일반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면 3호 펀드라고 하고 50인 이상이면 공모 펀드죠. 근데 우리 법에 보면 3호 펀드가 딱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범위에 따라서 일반 사모펀드, 기관 전용 사모펀드.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일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일반 사모펀드고요. 예, 기관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펀드가 있어요, 여러분. 사모가 이게 위험이 커갖고 일반 투자자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 이렇게 2개로 나누는데 투자자 범위에 따라서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일반 투자자 참여할 수 있는데 이쪽은 기관 투자자 또는 전문 투자자만 참여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여러분 일반 사모펀드 이것을 우리 해지펀드라고 많이 불렀어요. 우리 영어 많이 쓰잖아요. 또 영어로 얘기해야 또 관심 갖고. 해지가 영어인데 이 해지펀드 지금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고요. PEF도 영어잖아요. 요것은 이제 기관 전용, 좀 위험해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알아서 합니다. 까다롭게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공모가 불특정 다수가 투자하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렇게 까다롭다. 다만 사모는 완화되어 있거나 다 적용하지 않는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선수끼리.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에 다룬 거 한번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집합투자재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증권이든 부동산이든 특별자산이든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투자할 때는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모르는 혼합자산 펀드죠. 아주 쉬운 문제죠. 답은 3번. 자, 증권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증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거 중요하다 했죠, 여러분? 법적으로는 증권이지만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성격이 강해서 증권펀드가 투자하지 않는 것. 네. 자, 주권상장법인 그러면 상장회사 아닙니까? 삼성전자 같은 상장회사를 말하는데 여기서 발행한 주식, 이게 전형적인 증권이에요. 증권펀드가 이런 데 투자하는 거예요.
자, 선박은 특별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거는 특별자산 펀드에서 투자하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 부동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 펀드가 투자하는 거고, 지지전임분, 부동산 권리죠? 이것도 부동산 펀드에서 투자하는 거다. 이 권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뭐 등등. 답은 1번. 자, MMF 운용 방법입니다. MMF는 운용 제한이 까다롭다 했어요. 언제 환매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장부가 평가하는 또 펀드예요. 시가 평가하지 않고. 자, CD는 만기 제한 몇 개월이다? 3개월 이내인 자산에만 운용한다. 아니죠. 이거 6개월 이내에 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이내가 아니고 4개월짜리도 가능해요. 5개월, 6개월까지 되니까. 틀렸고. 자, 국채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 그리고 기여보험 포함해서 각종 어음, 그럼 무조건 1년이라고 보세요. 1년 이내, 잔존만기 1년 이내 자산에 운영해야 된다. 요건 맞고. 전체 자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값이 75일 이내로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산은 만기가 75일 넘어도 되는데 전부 평균을 냈을 때 가중칠주소 75일 요거 맞고,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의 신용등급도 본다 그랬어요. 취득할 때 상위 2등급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규정도 있었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특수한 펀드 중에서 환매 금지형입니다. 환매 금지형. 자, 얘는 통상 이제 증권을 추가 발행하지 않죠? 그런데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 네 가지 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익분배금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하는 거. 이거 되는 거죠? 이익을 증권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예. 집합투자증권 수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익금에 대해서 추가 발행하는 거고요. 보유 주식의 유상증자로 인해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집합투자업자가 인정할 때. 아닙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었죠.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라고 누가 확인을 했을 때?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았을 때. 또 기존 투자자가 전원이라고 그랬어요. 동의를 했을 때. 이거 추가 발행 사유에 들어가죠. 여러분, 요게 답인데요. 이런 규정은 없었는데 만약에 집합투자 그러니까 자산운용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만약에 증자라는 걸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신탁업자 확인, 기존 투자자 전원 동의.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렸다는 건데, 유상증자를 만약에 통해서 추가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증권을 발행한다는 건데, 그럴 때 전제 조건이 뭐다? 투자자 전원의 동의, 신탁업자의 확인. 이걸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즉, 여러분 시험에 대비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단독으로 뭘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집합투자업자가 단독으로 증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단독으로 못합니다. 이번엔 종류형, 이제 클래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클래스가 있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집합투자업자가 특정 종류 투자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익자 총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반드시 다른 투자자로부터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개최할 수 있다 그랬어요. 클래스별로 따로따로 동의 안 받습니다. 틀렸네요. 비종류형은 종류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랬고,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집합투자기구가 사전에 공시한 조건에 따라 동일한 펀드 내 다른 종류로 전환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하면 A 클래스에서 B 클래스로 전환할 수 있냐 없냐 됩니다. 종류형도 전환형처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능하고요. 자, 집합투자업자는 클래스별로 집합투자업자 보수를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판매회사 관련 보수 수수료만 차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탁업자 보수, 집합투자업자 보수, 이건 차등하면 안 돼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1번이 틀렸네요. 자, 이번에는 전환형. 이제 투자기구 세트가 있는 거죠. 우산 모양처럼.
자,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 간의 전환은 금지됩니다. 규약이 다르잖아요. 동일 규약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세트는.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고, 투자자가 전환할 때마다 환매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거 틀렸죠, 여러분? 환매 수수료 유예하는 겁니다. 투자자가 적극적인 의사결정으로 투자 자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투자자가 전환권을 가지니까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맞고요. 자,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근데 다만 예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괘씸죄. 사전에 정한 기간에 못 미치는 기간에만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투자하고, 펀드를 전부 환매할 때는 그동안 유보했던 또는 유예했던 환매 수수료를 전액 재징수하는 게 전환형이다. 괘씸하다. 이거 맞죠? 답은 2번. 요번에 이제 엄마 자식 펀드 모자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자펀드, 모펀드, 집합 투자 재산을 운영하는 집합 투자업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돼요. 모자형은. 자펀드 외자가 모펀드 집합 투자 증권을 취득하는 건 허용하지 않아요. 요거 맞죠? 그러니까 자펀드, 모펀드는 자식 펀드로부터만 돈을 받는 거예요. 자펀드가 모펀드 집합 투자 증권 외에 다른 집합 투자 증권 취득하는 거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 펀드가 엄마 펀드에만 돈을 갖다 줘야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뭐냐면 이게 주어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모펀드 입장에서, 이거는 자식 펀드 입장에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모자형 펀드의 충족 요건이 되는 거고요. 실제 증권에 대한 투자는 하위 펀드에서 발생하고, 이 틀렸네요. 실제 증권 투자는 모펀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상위 펀드를 매각한다? 이게 바뀌었죠. 자펀드를 판매하는 거고 매각하는 거고, 모펀드는 운용을 하는 거고. 답은 4번. ETF, 상장되어 있는 펀드죠.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인덱스 형태의 펀드. 자, 얘는 투자자 수요에 따라 신탁 원본의 증액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형입니다. 얘는 무조건 추가형, 개방형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인덱스형. 요거 맞고, 대주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용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시장 매매니까 투명하다. 예외 조항 맞고요. 펀드에서 보유한 주식 성과에 따라서 수익을 실현한다. 여기를 주의해야 되는데, 펀드가 보유한 개별 주식 성과 이거 아니죠? 주가 지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덱스 그러면 지수를 추적하는 걸 말해요. 특정 주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 지수 성과를 이제 추적하는 그게 인덱스예요. 틀렸고, 일반 투자기구와 달리 실물이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금전이 아니고 실물로 설정 해지를 할 수 있다. 예. 돌려줄 때도 실물로 돌려준다. 현금이 아니고. 그게 가능한 게 ETF다. 답은 3번. 네, 이번 시간은 앞에 일반적인 펀드하고요, 투자 대상 자산에 따라서 그 5가지 있었죠. 그다음 특수한 펀드도 5가지가 있었네요.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챙겨놔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